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조절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아주 쉽게 좀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를 보기 전에 이 조절효과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회귀 모형에서의 조절효과 이거를 꼭 보시고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제가 1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조절 변수가 말이죠. 옛날에 y라는 게 살았는데 x1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x1하고는 별도로 x2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 얘가 이제 조절 효과를 한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요게 하나 더 있는 거라. 그래서 뭐 예컨대 x3가 뭐 여기에 또 미치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x3가 y에 또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x2가 y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x1과는 별도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x3하고도 별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제 x2가 y한테 영향을 어차피 미치니까 x3하고도 별개고 x1하고도 별개고 이럴 때는 얘가 화살표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3가 y에 영향을 미치고 x3는 다시 x1에 영향을 미치고 x1은 y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의 다별량의 구조적 관계. 지금 이제 구조방식 모형이 된 거죠. 그런데 선행 연구에 의하면 x2라는 게 있는데 얘는 x1하고는 별개로 y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요렇게 이제 조절 효과가 성립이 될 수 있고 x2는 또 여기서도 x3하고는 별개로 y에 영향을 미치니까 요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요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x2가 여기는 왜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요거 x2가 요 관계에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자, 지금은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수학적으로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불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x2는 x1하고는 별개라 그랬잖아. 그러면 x2는 x1한테 영향을 미치겠어요? 당연히 안 미치지. 그런데 x3하고는 별개거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x1하고도 별개이기 때문에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관계가 지금 성립을 안 할 건데 이게 어떻게 조절 변수가 나오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조절 효과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문제. 수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약간의 상관관계가 별개긴 한데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얘가 지금 요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약하지만 그 미쳐가지고 결국엔 조절 효과 나온다면 어쩌고 할 건데 자, 그거는 수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경로를 쓰지 않았던 이 모형이 기본 모형이 되고 굳이 내가 저 경로에도 조절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러면 수정 모형으로 해서 만약에 조절 효과가 진짜 나온다면 이 수정 모형을 최종 제한 모형으로 선택을 해서 검증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경로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그 이론을 내가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술을 해라 이거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절 효과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x가 있고 자, y가 있는데 자, 4개 변수가 있어요.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서 여기에 자, c가 들어간다. 조절 변수가 들어간다. 자, 여기에 뭐 c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절
효과 모델은, 자, 이 모델이라 함은, 자,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자, 구조방정식 모형이라 함은, 자, 매개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직 모델 위에 조절 모델이 들어가 있는, 자, 요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로에 대해서 조절 경로가 성립될 수는 없다. 자,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경로에 대해서 조절 효과가 성립이 될 텐데, 일부 경로에 대해서 조절 효과 모형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해당 조절 경로를 말하는 거죠. 경로마다 어떤 방식으로 조절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등가, 제약, 비제약 모델 분석에 의해서 조절 효과를 검증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절 변수를 두 개의 집단 변수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개는 안 됩니까? 4개는 안 됩니까? 5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t-테스트하고 아노바하고 차이를 아세요? 자, 이 t-테스트는 집단이 2개죠. 자, 그래서 요 t-테스트를 뭐라고 합니까? 평균 비교 방식이라고 하죠. 아노바를 뭐라고 합니까? 분산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자, 분산 분석은 보통 집단이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 자, 그래가지고 3개 이상의 분산을 이렇게 봐서 요 사이가 가깝고 낮고 요 사이가 크면 얘 나누기 얘를 해가지고 나온 값이 F값이고, 이 F값이 크면 이 집단 간이 멀고 집단 내가 좁으니까 이 집단 간의 구별이 정확해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구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집단 간의 거리가 좁고 집단 내의 거리가 크면 이 구분 됩니까, 여러분? 이게 더 구분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집단 간을 집단 내로 나눈 게 F값인데, 집단 간의 거리가 높고 집단 내 거리가 작으면 좋으니까 F값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놈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걸 다시 사후 검증을 하는데, 이걸 다시 평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씩. A에서 B 빼보고, A에서 C 빼보고, B에서 C 빼보고,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될 때까지. 근데 조절 변수가 집단이 3개 이상이면 이런 짓거리를 또 해야 돼. 평균 비교를 또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변수를 2개로 한다는 거죠. 2개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성질 변수, 예를 들어서 명목 척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성별 같은 경우에 뭐 남녀 이러면 딱 구분이 되는데,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그 평균값보다 높으면 고, 낮으면 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면 4분위수 같은 거 구해가지고 상위 25%, 하위 25% 이렇게만 비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 변수를 2개의 집단으로 만들어요. 2개의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 경로 하나하나를 이제 요렇게, 자, 일단 요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 일단 요 부분을 봅니다. 요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근데 모형은 요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요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핏줄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다 흐르고 있어요. 다 흐르고 있는 이 관계에서 흘러가는데, 지금 요 핏줄에서 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첫 번째 모델은, 자, 요게 지금 2집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A 집단하고 B 집단을 하고 있다면, 이 집단이 지금, 여기서도 같다. 자, 여기서도 같고, 여기서도 지금 2집단이 다 흘러가잖아요. 이게 다 같다. 다 같다라고 보는 걸 이제 등가제약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때의 적합도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만,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여기만 2집단이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모형은 비제약 모델입니다. 그 경로만 비제약 하겠다는 거지. 이 모델의 적합도를 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를 하는 거지. 두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를 했더니 이거 완전히 다른 모형이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형이다. 이 두 모델의 카이 제곱값을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하나를 제약했기 때문에 제약한 모델의 DF가 하나가 어떻게 된다? 커져요. 왜냐하면 A하고 B를 또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크기 때문에 이 모형과 이 모형의 DF 차이는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카이 제곱 그 값이 DF 1일 때 얼마가 나오느냐? 3084가 넘으면 요건 이제 카이 제곱 분포표를 보면 DF가 1일 때 카이 제곱이 3084보다 크면 P 값이 0.05보다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084를 외워야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두 모형은 완전히 다른 모형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요 경로에서 A 집단하고 B 집단이 같았을 때하고 달랐을 때가 완전히 구별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건 요 경로에서 뭔가 C 변수, 이 조절 변수가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집단이 뭔가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을 나눠서 얘의 베타값과 얘의 베타값을 비교해 보니까 B 집단이 베타값이 크더라. 아, A 집단이 B 집단으로 갈수록 이 경로의 개수가 커지는구나. 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구조방정식에서 조절 효과를 내가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나온 의미를 내가 어떻게 적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